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고 벌어질 맨유와의 운명의 결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토트넘의 부상자 관련 소문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 과연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실점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선수들의 훈련 사진 88장을 공개했는데요. 노리치전에서 왼쪽 다리에 테이핑을 하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손흥민 선수. 이날 훈련에서는 테이핑 없이 훈련을 받고 슈팅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상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로세소에 관련된 루머인데요.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 다시 로세소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도 사실 알더베이럴드의 포커스가 맞춰진 사진이고 로세소는 다소 흐리게 나옵니다. 게다가 이렇게 찍힌 것 말고는 로세소의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 여전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토트넘이 공개한 상황만으로 판단하자면 사실상 로셀소는 이번 맨유전에 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의 휴식기를 가지고 재개되는 리그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컨디션 관리, 체력 점검, 전술 테스트는 필수로 보이는데 이것을 한 번도 소화하지 못하고 맨유전에 나오기는 사실상 무리겠죠. 경기당 1.76번의 골찬스를 창출하는 로세소가 뛰지 못한다는 것은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실 훈련을 다 했는데 무리뉴가 로세소를 스텔스 모드로 감춰놓은 것이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체력을 끌어올린 은돔벨레가 공격의 고리를 잘 풀어주길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진에도 세세뇽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로셀소, 탄강과 세세뇽이 부상으로 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맨유전을 앞두고 상대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를 상대해야 하는 토트넘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앞세우는 공격진을 막아내기도 해야 하지만 반대로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맨유의 수비를 뚫고 득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맨유의 수비는 좋은 편일까요? 맨유는 2020년에 들어오면서 수비가 무척 안정화됐습니다. 리그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들에서의 실점이 고작 7골입니다. 9경기에서 7골은 정말 적은 실점일까요? 같은 기간 동안 이것보다 더 적은 실점률을 보여준 상위권 팀은 8경기에서 7실점을 한 1위 리버풀 뿐입니다. 2위 맨시티는 리그 재개와 동시에 벌어졌던 아스널과의 경기까지 포함해 맨유와 같은 9경기지만 실점은 한 골 더 많은 8골을 실점했습니다. 3위 레스터는 한 경기 적은 8경기를 하면서 오히려 2실점이 더 많은 9실점을, 마지막으로 4위 첼시는 똑같은 9경기에서 11골을 실점했으니 맨유의 9경기 7실점은 상당히 적은 실점률인 거죠. 거기에 7실점 중 2골은 대야의 어이없는 실수, 경기 막판 전원 공격 상황에서 살라의 1대1 골이었기에 정상적인 수비 라인을 갖춘 상태에서의 실점은 사실상 5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골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맨유는 오른쪽 수비수로 태클 장인이라고 인정받는 완비사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클 횟수는 리그 전체에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죠. 반대쪽 수비수인 루크쇼와 비교를 해보면 공을 막아낸 횟수는 2배, 공을 가로채는 횟수는 3배, 태클 횟수는 3.6배나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맨유의 실점은 완비사카가 있는 오른쪽이 아니라 루크쇼가 있는 왼쪽에서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의미 있는 5개의 실점에서 코너킥을 제외하면 나머지 골들이 다 오른쪽 수비가 무너지면서 발생됐다는 점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왼쪽이 되겠죠. 이 수치는 비단 최근 9경기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비사카의 실점 관여 횟수가 루크쇼보다 높습니다. 완비사카가 워낙 뛰어나고 많은 왼쪽 윙어들이 그를 넘어서지 못하자 현지 언론에서도 토트넘이 맨유를 이기기 위해서는 루크쇼가 있는 왼쪽 수비를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있었던 9번의 경기 7실점의 중심에는 왼쪽의 붕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루크쇼는 상대적으로 완비사카에 비해 수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료들과 전술적으로 협력 수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완비사카는 정말 뛰어난 수비수지만 그로 인해 그쪽이 뚫리면 수비 밸런스도 더 심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이며 실점이 발생했습니다. 아스널의 골 장면을 보면 자카가 콜라시나츠에게 공을 준 후 콜라시나츠가 계속 드리블을 하며 전진하는데 프레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위험 지역까지 다가오자 오바메양을 맡은 완비사카는 어쩔 수 없이 콜라시나츠를 압박하러 다가갑니다. 그러자 공이 오바메양에게 연결되고 완비사카는 다시 오바메양을 맡게 되는 정신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와 동시에 콜라시나츠는 전방으로 침투하지만
프레드는 그냥 자기 자리만을 지킵니다. 그러자 오바메양은 공을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며 콜라시나치에게 공을 투입해주고 완비사카 쪽이 뚫리자 린들레프 쪽의 수비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실점을 하게 되죠. 벌리전 실점도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완비사카가 스로인을 하고 아직 수비 가담을 못한 상태에서 벌리에게 공을 뺏기자 당황한 사이에 바로 실점으로 연결되고 맙니다. 즉, 잘 뚫려본 적이 없는 곳이 무너지니 대응 능력의 경험치가 오히려 부족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공통점은 5실점 중 3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깔리는 패스나 드리블에는 좋은 수비를 보여주던 맨유 수비진이 의외로 공중에서 떨어지는 볼에 대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널전에서 실점한 세트피스는 코너킥이었는데요. 골대 안쪽에 있던 라카제트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오며 헤더를 하는데 수비수 중 그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고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헤더가 소크라티스에게 연결되며 실점을 하게 되죠. 리버풀전에서도 반다이크가 바깥쪽에 있고 마크맨은 프레드였습니다. 그런데 피르미누가 프레드의 수비를 방해합니다. 그럼 윌리엄스가 빠르게 반다이크를 체크해줘야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으로 달려오는 반다이크의 힘과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합에서 밀려 골을 주고 말죠. 벌리전에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프리킥이 올라옵니다. 보시면 프리킥 직전과 직후에는 수비진이 라인을 맞추며 수비를 잘 하는데 공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맥과이어가 라인을 붕괴시켜서 오프사이드 트랩이 무너집니다. 또 신기한 건 번리의 벤미와 타코스키 그리고 맨유의 마티치는 공의 낙하 지점을 예측하고 경합을 하려고 모이는데 완비사카는 경합 지역에서 벗어나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오른쪽에 자신이 체크해야 하는 침투 선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 2명의 힘에 밀린 마티치는 중심을 잃게 되고 벤미는 공을 떨궈주며 크리스 우드가 득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확실히 완비사카는 태클과 인터셉트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공중볼에는 태클 능력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루크쇼와 비교를 해봐도 헤더로 공을 걷어낸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수치를 봐도 이건 완비사카가 공중볼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공중볼에 무너졌던 맨유 수비를 보고 있으니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알리가 넣었던 골이 생각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기준 오른쪽 박스 근처 지점부터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 박스 안을 헤집어 놓아서 수비를 흔들어 놓고 바깥으로 뺀 공을 베르토온이 크로스로 올립니다. 그러자 그 공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리에가 슈팅으로 연결했고 그 볼이 다시 대야를 맞고 높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알리가 프레드와의 경합에서 그 볼을 기가 막히게 따내며 득점으로 연결되죠. 이 상황도 크로스가 들어오고 공이 다시 높이 뜨자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에 프레드가 많이 관여되네요. 아무튼 이 장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맨유 오른쪽 수비 붕괴 시 발생하는 혼란과 높은 공에 대한 취약점이 동시에 드러나는 골 장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도 아구에로와 스털링으로 빠른 공격을 했지만 맨유의 완비사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맨유와의 경기에서 선발이었던 바추아이를 빼고 지루를 투입하자 공격이 활력을 띠기 시작했죠. 그날 지루의 헤더는 너무나도 아깝게 VAR을 통해서 옵사이드가 됐지만 분명 맨유 수비를 철렁하게 했던 플레이였습니다. 이렇게 고공 플레이가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니 떠나간 요렌테가 그립네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맨유전. 오늘은 맨유전을 설레임과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실점 장면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맨유의 수비는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들이 돌아온 토트넘의 공격진도 또한 강해졌죠. 부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 좋은 경기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역시 I guess.